순이야, 이번 한 번만 제발. 어머니 1억이라는 돈이 어디 쉬운 돈입니까? 내가 꼭 갚을게. 정말로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너무 큰 돈이에요. 순이야, 너 말고는 의지할 데가 없어. 남편이랑 상의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내일 당장 은행에서 최종 통보가 와. 오늘 밤 안에 결정해야 해. 어머니, 정말 갚을 수 있으신 거죠? 물론이야. 6개월 안에 반드시 갚을게. 알겠습니다. 제가 보증 서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순희, 올해 45입니다. 지금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믿기 어려우실 거예요. 하지만 모두 실제로 제게 일어난 일들입니다. 작년 9월 늦은 저녁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 얼굴이 새하얗더군요. 뭔가 큰일이 났다는 걸 직감했어요. 시어머니는 그동안 작은 식당을 운영하셨거든요. 30년 넘게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날 밤 모든 게 뒤바뀌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앉으시더군요. 저한테 말이에요. 그 모습에 저도 깜짝 놀라서 얼른 일으켜 세웠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말을 못하시더니 드디어 입을 여셨습니다. 식당 확장 공사 때문에 대출을 받으셨대요.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매출이 급격히 줄어들었다고 하시더군요. 은행에서는 원금 상환을 독촉하고 이자도 밀려서 복리로 불어났대요. 총 빚이 1억 2천만 원. 시어머니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어요. 순이야, 네가 보증만 서주면 내가 꼭 갚을게. 제발 한 번만 도와줘. 시어머니의 간절한 목소리가 지금도 귀에 맴돕니다. 남편은 그때 야근 중이었어요. 저 혼자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시어머니는 계속 울고 계셨고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머니, 남편이랑 상의해봐야.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시어머니가 더 급해지시더군요. 내일 당장 은행에서 최종 통보가 온다며 오늘 밤 안에 보증인을 세워야 한다고. 그렇지 않으면 식당을 경매로 넘어간다고. 그 순간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시어머니께서 저를 낳아주신 건 아니지만 결혼 후 15년 동안 친딸처럼 잘해주셨거든요. 아이들 봐주시고 반찬도 해주시고 제가 아플 때는 병원에도 함께 가주시고 그런 시어머니가 무릎까지 꿇고 저에게 도움을 청하시는데 어떻게 외면할 수 있겠어요? 알겠습니다, 어머니. 제가 보증 서드릴게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시어머니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고맙다, 순이야. 정말 고맙다. 시어머니는 제 손을 꽉 잡으시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생각했어요. 시어머니가 성실한 분이시니까 분명 잘 갚으실 거야. 그냥 도장만 찍어드리는 거지. 정말 순진했던 거죠.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와 함께 은행에 갔어요. 대출 담당 직원이 서류를 가져왔는데 그 두꺼운 계약서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연대보증인. 이 단어의 무게를 그때는 몰랐어요. 담당 직원이 설명해 주더군요. 주채무자가 갚지 못하면 보증인이 모든 책임을 진다고. 법적으로 동일한 의무를 진다고. 그래도 시어머니를 믿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어깨를 토닥이며 고맙다고 또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약속하셨죠. 6개월 안에 꼭 갚겠다고. 절대 폐를 끼치지 않겠다고. 저는 그 약속을 믿었어요. 시어머니는 그런 분이셨으니까요. 하지만 그날이 제 인생에서
가장 후회스러운 날이 되었습니다. 보증을 선 지 2달 후 10월 말이었어요. 갑자기 은행에서 전화가 왔어요. 김순희 씨시죠? 연대보증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그 순간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어요. 주채무자이신 어머님이 한 달째 연락이 안 되시네요. 이자 납부도 중단된 상태고요. 머리가 띵하고 울렸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시어머니께서 성실히 갚고 계시는 줄 알았는데 은행 직원의 대답은 차가웠어요. 지난달부터 이자 납부가 중단됐고 시어머니와는 연락조차 안 된다는 거였어요. 보증인이신 분께서 대신 처리해 주셔야 합니다. 그 말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급하게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계속 꺼져 있더라고요. 식당으로 직접 가봤습니다. 그런데 가게 문이 굳게 닫혀 있었어요. 임대료 밀림으로 인한 계약 해지. 이런 종이가 붙어 있더군요. 그 순간 무릎에 힘이 풀렸어요. 시어머니가 사라지셨다는 걸. 그리고 1억 2천만 원의 빚이 고스란히 제게 넘어온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남편도 처음엔 믿지 못하더라고요. 어머니가 그런 분이 아닌데 뭔가 사정이 있을 거야.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시어머니는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대신 은행에서 독촉장이 날아왔어요. 연체 이자까지 포함해서 현재 1억 3,200만 원입니다. 이번 달 안에 변제하시기 바랍니다. 그 종이를 보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우리 집 전 재산을 합쳐도 3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1억이 넘는 돈을 어떻게 구한다는 말인가요? 남편과 밤새 이야기했어요. 집을 팔아도 부족하고 주변에 빌릴 데도 마땅치 않고 이렇게 되면 개인회생밖에. 남편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며칠 후 처제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언니, 어머니가 연락 안 되는데 혹시 어디 계신지 아세요? 저도 모른다고 했더니 처제가 이상하다며 의심하더라고요. 언니가 뭔가 숨기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랑 무슨 일 있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보증을 섰다는 걸 털어놨어요. 그 순간 처제가 소리를 지르더군요. 언니가 뭘 한 거예요? 어머니 빚을 왜 언니가 떠안아요? 우리는 왜 모르게 했어요? 처제의 비난이 쏟아졌어요. 마치 제가 시어머니를 속여서 보증을 받아낸 것처럼 말하더군요. 이제 어쩔 건데요? 어머니는 어디 가셨고 우리 재산까지 날리려고 그래요? 처제의 날선 말들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도 피해자인데 마치 제가 가해자인 것처럼 그렇게 몰아가더라고요. 그 뒤로 남편 형제들이 하나둘 연락을 끊기 시작했어요. 시댁 식구들 모임에서도 저희만 빠지게 되었고요. 순이가 어머니를 꼬셨다더라. 돈 때문에 어머니를 이용했다더라. 이런 소문까지 돌기 시작했어요. 정말 억울했어요. 제가 뭘 잘못했다는 건지 시어머니를 도우려고 한 일인데 왜 제가 나쁜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그래도 참았어요. 가족들이 오해하는 것보다 당장 빚을 갚는 게 급했으니까요. 하지만 은행은 기다려주지 않았어요. 매주 독촉 전화가 왔고 연체 이자는 계속 불어났어요. 남편이 직장에서 대출을 알아봤지만 한계가 있었어요. 다른 은행에서도 대출이 거절됐고요. 결국 어쩔 수 없이 사채를 알아보게 됐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사채가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어요. 급하게 돈이 필요하시다고요? 그럼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사채업체 직원이 친절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조건을 들어보니 월 이자가 15%였어요. 연 180%라는 말이었죠.
그래도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일단 은행 빚부터 정리하고 천천히 갚아나가자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사채 5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나머지는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겨우 은행 빚을 정리했어요. 그 순간만큼은 안도했어요. 이제 좀 숨을 쉴 수 있겠다. 하지만 그게 진짜 지옥의 시작이었습니다. 사채 이자가 매달 750만 원, 남편 월급이 350만 원인데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첫 달에는 그래도 겨우 냈어요. 적금을 깨고 보험을 해지해서. 하지만 두 번째 달부터는 정말 막막했어요. 이자를 못 내니까 복리로 계속 불어나더라고요. 그리고 사채업자들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돈 없으면 어떻게 하는 줄 아시죠?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곤란한데요. 협박하는 말투로 바뀌었어요. 처음에 친절함은 온데간데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악몽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새벽 5시였어요. 자고 있는데 문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가. 나가보니 사채업자 3명이 서 있더라고요. 김순이 맞죠? 돈 준비됐어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그들의 눈빛이 너무 무서웠어요. 온몸이 떨렸지만 문을 열어줄 수는 없었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곧 마련해서 연락드릴게요. 하지만 그들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매일 이런 식으로 나올 건가요? 돈 없으면 다른 걸로라도 갚으라고요. 그 소리에 아이들까지 깨어났어요. 고등학생인 큰아이가 무서워하며 제 뒤에 숨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정말 미안하고 죄송했어요. 아이들까지 이런 일에 휘말리게 해서 그날부터 매일이 지옥이었어요. 사채업자들이 아침마다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지르고 아파트 전체가 다 들을 정도였어요. 이웃들 시선이 따가웠어요. 아이들은 학교 가기를 꺼려했고 남편은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된다며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가스회사에서 공급 중단 통지서가 온 거였어요. 요금을 3개월째 못 냈거든요. 전기료, 수도료까지 밀렸어요. 사채 이자 내느라 생활비가 턱없이 부족했거든요. 결국 가스가 끊어졌어요. 11월 말 날씨가 추워지는 시기에 찬물로 설거지하고 라면도 전기밥솥으로 끓여 먹고 정말 참담했어요. 내가 왜 이런 생활을 해야 하지? 시어머니를 도우려고 한 일인데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해야 하지? 밤마다 이런 생각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진짜 절망적인 소식이 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2월 둘째 주였어요. 남편이 회사에서 돌아왔는데 얼굴이 새하얗더라고요. 순이야, 큰일 났어. 남편의 떨리는 목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회사에서 사채업자들이 찾아왔어. 직장 상사까지 알게 됐어. 이제 회사 다니기 힘들 것 같아.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남편마저 직장을 잃으면 우리 가족은 정말 끝이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데 당신 월급으로 대신 갚으라고 매달 회사로 찾아오겠다고 동료들 앞에서 소리까지 질렀어. 남편의 말을 듣는데 정말 죽고 싶었어요. 쟤 때문에 남편까지 이런 수치를 당하다니.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렇게 밖에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어요. 하지만 남편도 한계였나 봐요.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계속 이런 식으로 살 수는 없잖아. 아이들까지 힘들어하고 남편의 목소리에 원망이 섞여 있었어요. 그동안 참고 견뎌왔지만 이제는 저를 탓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날 밤 가족회의를 했어요. 고등학생 큰아이와 중학생 둘째까지 모두 모여 앉았어요. 아빠, 엄마가 왜 이렇게 됐어요? 큰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할머니 때문이야.
남편이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아이들에게 전부 얘기할 수는 없었지만 대략적인 상황은 설명해 줬어요. 그런데 큰아이가 갑자기 울더라고요. 엄마, 우리 이사 가야 해요? 학교도 전학 가야 해요? 그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이들에게까지 이런 상처를 주다니 제가 정말 못난 엄마였어요. 괜찮아, 괜찮을 거야. 엄마가 해결할게. 하지만 아이들 눈에는 불안함이 가득했어요. 그 뒤로 하루하루가 더욱 힘들어졌어요. 사채업자들의 압박은 갈수록 심해졌고, 이제는 아예 집 앞에 차를 세워놓고 하루 종일 지켜보더라고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올 때도 그 사람들과 마주쳐야 했어요. 야, 너희 엄마 어디 갔냐? 돈 있으면 갖다 달라고 해라. 아이들에게까지 이런 말을 하다니 정말 참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제가 나서서 항의하면 더 큰 일이 날 것 같아서 그냥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던 12월 말,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둘째가 학교에서 돌아와서는 울면서 제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친구들이 다 알아요. 우리 집에 무서운 사람들이 온다고. 친구들이 저를 피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미안하고 죄송했어요. 아이가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이런 소외를 당하다니. 미안해,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하지만 아이는 계속 울기만 했어요. 그날 밤 남편과 심각한 대화를 나눴어요. 이제 정말 한계야. 아이들까지 이런 일에 휘말리면 안 돼. 일단 너와 아이들은 친정으로 가는 게 어때? 남편의 제안에 깜짝 놀랐어요. 가족이 뿔뿔이 흩어진다는 말이었거든요. 그럼 당신은 어떻게 해요? 저 혼자 두고 갈 수는 없어요. 하지만 남편 생각은 확고했어요. 내가 혼자서라도 해결해 볼게. 아이들만이라도 안전한 곳으로. 그렇게 해서 새해가 되자마자 저와 아이들은 친정으로 피했어요. 15년 만에 친정에서 신세를 지게 됐죠. 부모님께서는 걱정하시면서도 따뜻하게 받아주셨어요. 하지만 마음이 편할 리 없었어요. 남편 혼자 그 지옥 같은 상황에 남겨두고 온 것 같아서 매일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남편에게 매일 전화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심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사채업자들이 이제는 폭력까지 암시하기 시작했대요. 마누라 도망갔다고 끝인 줄 알아? 돈 못 갚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지? 다리 하나 정도는 각오해야 될 거야. 남편의 말을 듣고 온몸이 떨렸어요. 정말 위험한 상황까지 온 거였어요. 그런데 2월 중순, 더욱 절망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남편이 결국 회사를 그만뒀다는 거였어요. 매일 찾아오는 사채업자들 때문에 더 이상 회사 생활이 불가능했대요. 동료들도 다 알게 됐고 상사도 눈치를 주고 차라리 그만두는 게 낫겠어. 남편의 체념한 목소리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이제 정말 수입원이 없어졌어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 더욱 충격적인 전화가 왔어요. 사채업자가 직접 제게 전화한 거였어요. 김순희 씨 맞죠? 남편이 직장도 그만뒀던데 이제 어떻게 갚을 건가요? 애라도 팔아넘겨서 갚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순간 핏대가 솟구쳤어요. 애를 뭐라고 하셨어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하지만 사채업자는 비웃더라고요. 아직도 상황 파악 못했나? 돈 없으면 몸으로라도 갚아야지. 예쁜 딸 둘 있던데? 요즘 그런 애들 몸값이 비싸다던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어떻게 제 아이들을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말 절대 하지 마세요. 제가 어떻게든 갚을 테니까.
하지만 사채업자는 웃으면서 더욱 잔인한 말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갚을 건데? 남편 수입도 없고, 집도 이미 담보 잡혔고, 몸밖에 남은 게 없잖아. 아니면 신장이라도 팔든지. 그 말들을 듣고 있으니 정말 이 세상이 지옥 같았어요. 사람을 이렇게까지 모독할 수 있다니.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동안 울었어요. 제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시어머니를 도우려고 한 일인데 왜 저만 이렇게 고생해야 하는지 정말 원망스러웠어요. 그런데 3월 초 더욱 가슴 아픈 일이 벌어졌어요. 큰아이가 갑자기 말하더라고요. 엄마, 저 대학 안 가도 돼요. 일찍 취직해서 돈 벌게요. 이제 제가 가족을 책임질게요. 고등학교 3학년인 아이가 이런 말을 하다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안 돼, 절대 안 돼. 너는 꼭 대학 가야 해. 엄마가 어떻게든 해결할게. 하지만 아이는 고집이 세더라고요. 엄마 혼자서는 한계가 있어요. 제가 도와야 해요. 친구들 부모님 중에 좋은 일자리 소개해 주실 분도 있고 아이의 말을 듣고 있으니 정말 죽고 싶었어요. 제 잘못 때문에 아이의 미래까지 망치다니.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에 혼자 밖에 나가서 울었어요. 차가운 3월 바람을 맞으며 내가 왜 살고 있지?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 그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하지만 죽을 수도 없었어요. 아이들을 두고 갈 수는 없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운명적인 순간이 찾아왔어요. 친정 근처 작은 식당에서 라디오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익숙한 멜로디가 들려왔어요. 진성의 보릿고개였어요. 아, 보릿고개 넘어서면 그래도 희망은 있다네. 그 가사를 듣는 순간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어요. 지금 제 상황이 정말 보릿고개 같았거든요. 굶주리고 절망하고 희망이 없고 하지만 노래 가사는 말하고 있었어요. 보릿고개를 넘어서면 희망이 있다고.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굶주림이 끝나야 한다. 나도 이 보릿고개를 넘어야 한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그날부터 제 마음가짐이 바뀌었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뭔가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사채업자들의 약점을, 그들의 불법적인 행위를 반드시 찾아내서 이 지옥에서 벗어나야겠다고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짐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놀라운 반전의 시작이었어요. 진성의 보릿고개를 들은 그날 밤, 저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사채업자들의 불법 행위를 반드시 증거로 남겨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먼저 인터넷으로 공부했어요. 사채업과 관련된 법률들, 불법 고리대금업의 처벌 기준들, 밤늦게까지 찾아보고 공부했어요. 그러면서 알게 된 사실이 저희가 당하고 있는 일들이 모두 명백한 불법 행위라는 거였어요. 연 180%의 이자율. 이것만으로도 법정 최고금리 20%를 9배나 초과한 범죄였어요. 협박과 폭언, 스토킹 행위까지 모든 게 처벌받을 수 있는 일이었죠. 그럼 이제 증거만 확보하면 돼. 저 악질들을 반드시 감옥에 보내겠어. 그렇게 마음먹고 치밀한 계획을 세웠어요. 3월 중순 남편에게 제 계획을 말했어요. 당신 저 사람들 전화 받을 때 몰래 녹음해서 증거 남겨요. 그리고 집에 올 때도 핸드폰으로 동영상 찍어놔요. 남편은 처음엔 위험하다고 말렸어요. 괜히 건드렸다가 더 큰일 나면 어떡해? 얌전히 있다가 시간 끌어보자.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이대로 있으면 정말 끝이에요.
아이들까지 위험해질 거예요. 지금이 마지막 기회예요. 결국 남편도 동의했어요. 그리고 본격적인 증거 수집이 시작됐어요. 남편이 집에 혼자 있으면서 사채업자들과의 모든 대화를 녹음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녹음에서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 담겼어요. 김 씨, 이제 정말 한계야. 돈 없으면 다른 방법을 써야지. 마누라 몸이라도 팔든지 아니면 딸년들이라도. 이런 끔찍한 말들이 고스란히 녹음됐어요. 두 번째 녹음에서는 더욱 직접적인 협박이 나왔어요. 다리 하나 정도는 각오해야 할 거야. 요즘 병원비가 얼마나 비싼지 알아? 그냥 순순히 돈부터 구해와. 세 번째 녹음에서는 그들의 불법 영업 실태까지 드러났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몇 명 처리했는 줄 알아? 경찰이 뭘 할 수 있겠어? 우리는 빽이 있다고. 검사들이랑도 다 아는 사이야. 이런 말들까지 나오더라고요. 한 달 동안 수집한 녹음 파일이 총 15개나 됐어요. 동영상도 7개를 찍었고요. 집 앞에서 고함치고 협박하는 모습, 문을 발로 차고 소리 지르는 장면, 이웃들에게 욕설하는 모습까지 모든 게 생생하게 담겼어요. 그리고 4월 초,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사채업자 중 한 명이 술에 취해서 남편에게 전화한 거예요. 야, 김 씨, 너 진짜 돈 없냐? 그럼 이번 주 안에 마누라랑 딸들 데려와. 우리가 잘 써줄게. 한 명당 500만 원씩은 받을 거야. 하룻밤에 말이야. 그 순간 남편이 폭발했어요. 이게들아, 내 가족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마. 너희들 다 죽여버릴 거야. 하지만 사채업자는 비웃으며 더욱 잔인한 말을 했어요. 죽이기는 뭘 죽여? 너 같은 놈이 뭘 할 수 있어? 조용히 있어야 다들 안전할 거야. 괜히 반항하면 진짜 큰일 난다. 이 모든 대화가 고스란히 녹음됐어요. 그날 밤 남편에게서 녹음 파일을 받고 들어보는데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까지 모독할 수 있는 거죠? 제 가족을 상품 취급하다니. 그 순간 확신했어요. 이제 끝장을 내야겠다. 저 악질들을 반드시 처벌받게 하겠다. 다음 날 아침 용기를 내서 경찰서에 갔어요. 하지만 처음 만난 경찰관의 반응은 기대와 달랐어요. 사채 문제요? 그런 건 민사소송으로 해결하셔야.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허탈했어요. 이렇게 명백한 불법 행위인데 경찰이 도움이 안 된다니.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녹음 파일을 들려달라고 했어요. 경찰관이 파일을 듣더니 표정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건 좀 심각한데요? 성매매 강요랑 폭력 협박이 명백히 들어있네요. 이건 형사사건이에요. 그제야 경찰관이 진지해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소극적이었어요. 증거가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혹시 다른 피해자들도 있으면 함께 신고하시는 게 좋을 텐데. 다른 피해자들? 그 말에 번뜩 떠오른 게 있었어요. 사채업자들이 전화해서 지금까지 몇 명 처리했다고 했던 말. 분명 저희 말고도 다른 피해자들이 있을 거였어요. 경찰서에서 나와서 인터넷 카페를 뒤져봤어요. 사채 피해 관련 카페들. 거기서 비슷한 사연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정말로 같은 업체에 당한 사람들을 발견했어요. 익명으로 메시지를 보냈어요. 혹시 사채에서 피해 보신 분이신가요? 저도 같은 업체에 당했는데 함께 신고하면 어떨까요? 처음엔 응답이 없었어요. 하지만 며칠 후 한 분이 연락을 주셨어요. 40대 남성이었는데 저희와 똑같은 피해를 당했대요. 만나서 이야기해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협박하는 말도 똑같고, 요구하는 것도 똑같고, 완전히 조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어요. 그분도 녹음 파일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피해자도 연락이 닿았어요. 50대 여성분이었는데, 이분은 정말 심각한 피해를 당하셨어요. 실제로 폭행까지 당하셨다고 병원 진단서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총 4명의 피해자가 모였어요. 4월 말, 우리는 함께 경찰서에 갔어요. 이번엔 형사과로 직접 가서 정식으로 고발장을 접수했어요. 녹음 파일 20여 개, 동영상 10여 개, 병원 진단서, 협박 문자, 통화 내역. 모든 증거를 제출했어요. 담당 형사가 자료들을 보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이 정도면 완전히 조직폭력배네요. 즉시 수사에 착수하겠습니다. 혹시 더 위험하실 수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수사가 시작됐어요. 하지만 진짜 반전은 이제부터였어요. 5월 초 형사님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김순희 씨 급히 만나 뵙고 싶습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형사님을 만나러 갔는데 정말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수사하다 보니까 이 업체가 정말 큰 조직이더군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김 씨 시어머니도 연루돼 있어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시어머니가요? 그게 무슨... 형사님이 서류를 보여주며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줬어요. 어머님이 실제로는 이 사채업체와 공모한 것 같아요. 보증 세우고 잠적하는 수법을 여러 번 써먹은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이용한 거였다고? 15년 동안 믿고 따랐던 그 시어머니가 처음부터 저를 속인 거였다고? 증거가 있나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형사님이 또 다른 서류를 꺼내더라고요. 어머님 통장 내역이에요. 사채업체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받으셨네요. 그리고 현재 부산에서 새로운 신분으로 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지난 8개월 동안의 모든 고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가스 끊긴 집에서 라면으로 연명했던 날들, 아이들이 눈물 흘리며 전학을 걱정했던 순간들, 남편이 직장을 잃고 절망에 빠졌던 모습들, 모든 게 시어머니의 계획된 사기였다니, 그 사실을 알고 나니 분노보다는 허탈함이 먼저 들었어요. 하지만 곧 새로운 각오가 섰어요. 이제 정말 끝장을 내야겠다. 저 모든 악질들을 반드시 처벌받게 하겠다. 그리고 그때부터 진짜 복수가 시작됐습니다. 시어머니가 사채업체와 공모했다는 그 충격적인 사실을 알고 나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모든 진실을 밝혀내고 반드시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다짐했어요. 형사님께 간청했어요. 시어머니도 반드시 잡아주세요. 저를 이렇게 이용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해주세요. 그리고 사채업자들도 한 명도 빠짐없이 처벌해 주세요. 형사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해 주셨어요. 걱정 마세요. 이번엔 정말 대대적으로 수사할 겁니다. 조직 전체를 뿌리 뽑을 거예요. 그리고 5월 중순, 드디어 경찰의 대대적인 수사가 시작됐어요. 새벽 6시, 사채업체 사무실과 업주들 집에 동시에 압수수색이 들어갔어요. 저도 참관인으로 함께 갔어요. 그 순간을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사채업체 사무실 문이 열리는 순간, 그동안 저를 괴롭혔던 그 무서운 사람들이 수갑을 차고 끌려 나오는 모습을 직접 눈으로 봤어요. 야, 김순희.
내가 신고했구나. 너 죽을 줄 알아. 끝까지 협박하는 그들을 보니 오히려 후련했어요. 이제 더 이상 무섭지 않다. 저 사람들이 감옥에 가는구나. 경찰이 압수한 자료들 중에는 정말 충격적인 것들이 많았어요. 피해자 명단만 200명이 넘었고 시어머니 같은 미끼들도 전국에 30명이나 됐어요. 모두 조직적으로 운영되는 거대한 사기 조직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6월 초 더욱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시어머니가 부산에서 체포됐다는 거였어요. 형사님이 직접 전화로 알려주셨어요. 김순희 씨, 좋은 소식이에요. 어머님을 잡았습니다. 부산에서 가명으로 살고 있었는데 다른 피해자들 진술로 정체가 드러났어요. 그 순간 가슴이 뛰면서도 복잡했어요. 시어머니를 15년 동안 믿고 따랐는데 그분이 감옥에 간다니. 하지만 동시에 정의가 실현되는 것 같아 다행이었어요. 6월 말 1차 재판이 열렸어요. 저도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법정에서 시어머니를 다시 봤을 때 정말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보더니 고개를 돌리시더라고요. 재판장에서 검사님이 사건의 전말을 설명했어요. 피고인 박모 씨는 조직적 사기단의 핵심 멤버로 며느리를 포함한 수십 명을 속여서 보증을 세우게 했습니다. 그리고 잠적 후 사채업체와 수익을 나눠 가졌습니다. 피해 규모만 60억 원이 넘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시어머니 혼자만이 아니라 이런 거대한 조직의 일원이었다니. 그리고 제가 증언할 차례가 왔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15년 동안 시어머니를 믿고 따랐습니다. 친딸처럼 잘해주신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저를 이용하려고 처음부터 계획한 일이었습니다. 제 가족이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재판장님께서도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재판장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다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많이 힘드셨겠습니다. 용기 내서 신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른 피해자들도 구제받을 수 있었어요.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7월 중순 1심 판결이 나왔어요. 사채업체 조직원들은 징역 3년에서 7년, 시어머니는 징역 5년에 벌금 2억 원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제가 진 보증 채무가 전액 무효 처리됐다는 거였어요. 불법 고리대금업으로 인한 채무는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입니다. 피해자는 더 이상 변제 의무가 없습니다. 그 선고를 듣는 순간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아니, 하늘이 열리는 기분이었어요. 1억 3천만 원의 빚이 한순간에 사라진 거였어요. 법정에서 나와서 남편과 아이들에게 전화했어요. 여보, 우리 이겼어. 빚이 다 없어졌어. 이제 정말 자유야. 남편도 믿을 수 없다며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정말이야? 정말 끝난 거야? 이제 집으로 돌아가도 돼? 응, 이제 정말 끝났어. 8월 초, 드디어 가족이 다시 모였어요. 4개월 만에 우리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은 좀 낡았지만 그래도 우리 가족의 보금자리였어요. 아이들이 정말 좋아했어요. 엄마, 이제 정말 안전한 거죠? 무서운 사람들 안 와요? 응, 이제 절대 안 와. 엄마가 모든 걸 해결했어. 그날 밤, 가족끼리 둘러앉아서 오랜만에 따뜻한 식사를 했어요. 그동안 못 먹었던 갈비찜도 해서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식사 후에 큰아이가 말하더라고요. 엄마, 정말 대단해요.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시다니. 저도 엄마처럼 강한 사람이 될래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제 아이들이 이런 시련을 통해
더 단단하게 성장한 것 같아서 9월이 되면서 더 좋은 소식들이 들려왔어요. 사채업체가 가진 부동산들이 경매로 나오게 됐는데 그 돈으로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주기로 했대요. 저희도 정신적 피해 배상금으로 3천만 원을 받게 됐어요. 정말 꿈만 같았어요. 빚이 없어진 것도 모자라서 오히려 돈까지 받게 되다니. 그리고 10월 남편이 새로운 직장을 구했어요. 이전보다 더 좋은 조건이었어요. 이제 정말 새 출발이야. 예전보다 더 행복하게 살자. 남편의 밝은 표정을 보니 정말 모든 게 끝났다는 걸 느꼈어요. 큰아이도 대학에 합격했어요. 경영학과에 입학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엄마 덕분에 공부할 수 있어요. 나중에 엄마처럼 정의로운 일 할래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뿌듯했어요. 작년 12월 진성의 보릿고개를 다시 들었어요. 이번엔 눈물이 아니라 감사함이 느껴졌어요. 아, 보릿고개 넘어서면 그래도 희망은 있다네. 정말 그랬어요. 그 힘든 보릿고개를 넘어서니 희망이 있었어요. 새로운 삶이 있었어요. 지금 저희 가족은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남편은 승진도 했고,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라고 있고, 저도 작은 카페를 열어서 성실하게 일하고 있어요. 가끔 손님들 중에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이 오세요. 그럴 때마다 제 경험을 들려드리며 용기를 내라고 말씀드려요.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방법이 있어요. 정의는 승리합니다. 시어머니는 지금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에요. 한 번도 면회를 가지 않았어요. 용서할 마음은 아직 없거든요. 하지만 원망하지도 않아요. 그 일이 있었기에 저희 가족이 더 단단해졌고 더 소중함을 알게 됐으니까요. 사채업자들도 모두 감옥에 있어요. 그들이 저지른 죄를 생각하면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가끔 그때를 생각하면 아찔해요. 만약 제가 포기했다면, 만약 증거를 모으지 않았다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진성의 보릿고개를 들으며 이 굶주림이 끝나야 한다고 다짐했죠. 그리고 정말로 그 굶주림은 끝났어요. 절망은 희망이 됐고 고통은 행복이 됐어요. 여러분도 혹시 지금 힘든 보릿고개를 지나고 계시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방법이 있어요. 용기를 내서 행동하세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저처럼 여러분도 분명 그 고개를 넘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넘어선 후에는 지금보다 훨씬 행복한 삶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이상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